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4월이 됐으니까 2분기가 시작되는 셈인데 네. 시간 참 빠르죠? 네, 벌써 이제 3월이 또 지나가서 그러니까요. 금방 또 이제 4월이네요, 진짜. 1분기 성적은 좀 만족스럽습니까? 근데 이 1분기는 이제 온도차가 큰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투자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업종별로? 네. 근데 이제 좀 다행인 건 사실 작년 연말만 해도 아마 기억하시면 뭐 경기 침체 온다 그래서 대부분 좀 안 좋게 봤었잖아요, 시장을. 예. 근데 이제 시장이 예상보다는 훨씬 좀 좋은 흐름이라 예. 좀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이 2분기에도 계속 네. 이어졌으면 합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이번 주 증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가장 좀 우려됐던 게 역시 그 은행 리스크.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도이치뱅크가 한번 좀 흔들렸잖아요. 도이치방크. 네, 예. 도이치뱅크가. 근데 이제 다행히 도이치뱅크는 좀 안전하다라는 평가 나오면서 그냥 그날 당일 이슈로 끝나버렸고, 그다음 이번 주에 또 퍼스트 시티즌스가 실리콘밸리뱅크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려감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증시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번 주도 잘 흘러갔던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 좋았던 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안 좋았는데 주가 반응이 더 중요한데 다음날 주가가 7%나 하루에 예.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기대감이죠.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한테도 좀 훈풍이 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업종별로 보면 여전히 뭐 2차 전지가 좀 강한 흐름은 좀 이어갔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물론 여전히 좋아요. 코스피보다는 좋았지만 네. 주 후반에는 조금 약간 힘이 빠졌고, 뒤늦게 좀 이제 코스피 대형주가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후반에 예. 좀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K-칩스 법이 이번에 네. 국회 본회의를 네, 통과했죠. 통과해서 소부장 기업들 네. 굉장히 좀 훈풍이 좀 불었고, 또 이번 주에 주총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총회, DB하이텍 주주총회가 조금 그 시장이 좀 영향을 줬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합병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조금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주주총회 끝나고 나선 주가가 오히려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고, DB하이텍은 이제 물적 분할이 결국 통과는 됐어요. 예. 됐지만 이제 주가 반응이 나쁘진 않았던 게 약속을 했더라고요. 상장 안 하겠다. 자회사 예, 자회사 상장은 안 하겠다.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게 자회사 상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고 또 강성구 펀드가 예. 또 뭐 매집을 그러니까 인수를, 그러니까 지분을 좀 늘렸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했는데, 아무튼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그 주주총회 또 결과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 변동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이제 모든 실적 발표도 다 끝나고 주총도 끝나고 이제 1분기 이벤트들이 좀 끝나갔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번 주 좀 코스닥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서 대형주가 좀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조금은 바뀌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글로벌 은행 위기가 이제 미국에서 스위스로 갔다가 다시 독일, 도이치방크까지 번졌는데 상당히 뭐 독일이나 또 스위스가 잘 대처하는 것 같더라고요. EU 같은 경우가. 네, 맞습니다. 옛날하고 다른 게 정말 이 정광석화처럼 바로 되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좀 약간 좀 그냥 지켜보는 그런 흐름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뭐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 특히 스위스도 뭐 크레딧 스위스 그 뉴스 나오고 나서 바로 그냥 UBS 인수를 성상을 시켜버렸고요. 그 다음에 도이치방크도, 사실 도이치뱅크를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흔들릴 은행은 아니에요. 굉장히 우량합니다. 자산도 1조 4,378억 달러나 될 정도로 이게 크레딧 스위스의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크죠. 네, 굉장히 큰데다가 또 전 세계 40대 은행 중에 하나고 작년에 거의 7조 정도 돈 벌었거든요. 이익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크레딧 스위스처럼 뭐 적자를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전염병처럼 옮긴 것 같아요. 그냥 네. 막연한 우려감으로. 근데 이것도 저는 독일에서 대처를 잘한 게, 전격적으로 독일 또 총리가 그 숄츠 총리가 나와가지고 전혀 문제 없다. 예, 굉장히 단단한 은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진화를 했는데, 그게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지표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방크까지는 이게 전염이 될 뻔했는데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차단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세계 각국이 은행 리스크를 막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가 이제 6개로 분할에 상장한다 이렇게 밝히고, 또 마윈도 뭐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의 뭐 규제가 좀
빅테크 규제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면서 네. 뭐 관련 중화권 시장도 좀 올랐는데 이것도 국내 증시에 호재가 좀 된 셈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중국이 결국 이게 뭐냐면 규제를 좀 어쨌든 이제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알리바바 자회사니까 알리페이였나요, 당시에? 거기가 그 원래 상장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IPO를 2020년에 하려다가 중국 정부 이제 규제도 좀 들어가면서 이게 취소돼 버렸죠. 중국이 공동부유라는 이제 명목으로 굉장히 그때 규제를 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아졌는데 이거를 이제 마인이 지금 복귀를 했거든요. 복귀를 하고 1+6+N 모델을 제시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기업을 이렇게 좀 분할을 해가지고 알리바바를 네. 각 사업부별로 이거 각각 따로 상장시키겠다. 요겁니다. 그럼 결국 뭐죠?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독과점을 좀 원치 않아요. 근데 근데 알리바바가 워낙 큰 회사니까 근데 이거 쪼개서 또 이렇게 IPO를 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고 그리고 IPO를 그동안 못했잖아요. 자회사들. 근데 할 수 있게 되는 또 이 통로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중국 정부도 부담 없고 이 빅테크 투자했던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좀 좋은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알리바바 주가가 이 발표한 날 10% 주가가 아마 오른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허용을 해준 거니까 이렇게 이제 자회사를 좀 나눠 가지고 상장도 시키고 그러면 규제 완화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국 경기에도 도움이 될 거고 이건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도 당연히 좀 호재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 뉴스는 아시아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1분기 실적 시즌인데 실적 전망들은 쏙 좋지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지금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셈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만약에 실제로 이제 막 어닝 쇼크가 나오면은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 시장은요, 이게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 계속 안 좋게 나오거든요. 전망치 계속 떨어져요. 근데 아시겠지만 주가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지금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정치가 자꾸 떨어지는데 주가는 급등은 아닌데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회사들뿐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도 영업이익률 전망이 안 좋거든요. 근데 주가가 벌써 35만 원까지 갔어요. 이게 작년 제가 가을에 25만 원 했던 기업으로 기억이 나는데 실적과 주가가 반대로 갑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올해 1, 2분기 실적 안 좋은 건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반영을 한 상태인데 생각보다 더 안 좋으니까 물론 당시엔 좀 영향을 받았는데 시장의 예상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거 지나간 이슈 아니냐. 뭐 안 좋으면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을수록 이제 나아지는 일밖에 더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이크론의 주가에도 나오잖아요. 마이크론 실적 되게 안 좋았잖아요, 사실. 근데 주가가 앞으로의 전망이 바뀌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시장은 현재의 실적 악화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우리나라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50조였는데 지금 전망은 26조거든요. 거의 반토막이에요. 그런데도 주가 움직임들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요. 그러니까 내년 전망은 올해보다 46% 이익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내년을 바라보면서 벌써? 오히려 주가가 좀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의 개선을 좀 반영하면서 지금 실적 악화는 그렇게 크게 염두는 안 해두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조금 달랐습니다만은 요즘 보면은 우리 국내 시장이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비교해 보면은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어떤 긴축 부담이 좀 완화된 그런 탓인가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정말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코스피가 연초 이후로 한 8%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기준입니다. 목요일까지 굉장히 좀 강했는데 그 기준으로 연초 대비 25%는 올랐어요. 예. 그럼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가장 세요. 예. 그냥 압도적이에요. 그 정도로 좀 센데 첫 번째가 코스닥은 성장주가 많으니까 갑자기 긴축이 거의 끝나간다. 이 예. 뉴스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실제 금리도 많이 떨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주로 몰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코스피에 이제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제 역할을 못해요. 네. 이쪽이 좀 옛날에는 이제 긴축 안 하면 항상 이쪽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 역할을 누가 하죠? 2차 전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그냥 이제는 옛날에 네이버 카카오 예. 역할처럼 좀 보는 건데 2차 전지 쪽이 성장이 코스닥에 확실하게 많죠. 네, 코스닥이 워낙 많죠. 그래서 그쪽으로 오히려 옛날엔 성장주 하면 그냥 네이버 카카오 사신 분들 많았는데 이젠 바꾼 것 같아요. 오히려 코스닥의 에코프로 계열사나 네. 뭐 LNF
이쪽으로 갔고 또 거기에 로봇주들 네. 이게 이제 맞물리는데 근데 이 기업들이 옛날 같으면 시장에 영향을 안 줬겠죠. 시총이 엄청 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쪽으로 더 몰리니까 코스닥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시총이 커진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개인 유동성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보통 외국인 기관 따라서 막 시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통 예. 작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올해 연초에 뭐가 바뀌었냐면 코스피는 개인이 4.8조를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외국인 장세예요. 사실 코스피는. 근데 연초 이후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코스닥은 개인이 3.8조를 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3.8조.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작은 편이잖아요. 시총으로 보면. 네. 코스피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3.8조 샀으면 굉장히 많이 산 건데 개인이 샀는데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뭐냐면 개인의 힘이 세져 버렸어요. 네. 지금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게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집중하는데 이 자금이 안 빠져나오고요. 코스닥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의 매수, 아까 말씀드린 긴축 부담 완화, 그 다음에 로봇주나 2차 전지가 성장주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요. 코스닥이 지금 압도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 신용융자액이 코스피보다 오히려 더 넘었을 정도로 말하자면 B2도 같이 네.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건 약간 우려되는 점 아닙니까? 그건 좀 솔직히 저도 우려가 되는 게 마냥 이제 개인들이 복귀한 건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이것도 시장이 주도권 잡은 건 정말 뭐 저도 반길 일인데 좀 걱정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융자가 좀 늘어난 건 맞아요. 지금 예탁금이 코스피가 한 50조 가까이 되는데 신용융자가 18.4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탁금 대비 융자 비중이 37%입니다. 딱 계산을 해보면 1월 달에는 어땠냐면은 예탁금이 47조였고요. 예. 융자가 16조였어요. 네. 그럼 그때는 34니까 확실히 융자가 예탁금보다는 더 많이 늘어난 거는 좀 맞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월 2일 기준으로 코스피 신용융자가 8.7조였습니다. 그때가. 근데 지금 3월 29일까지 나온 걸 제가 봤는데 9조입니다. 예. 그럼 한 3천억 늘었죠. 네. 많이 는 건 아니에요. 근데 코스닥은 당시에 7.6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몇 조냐면 9.5조입니다. 예. 코스닥은 2조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시장의 수급, 개인의 수급, 거기다 신용까지 코스닥에 좀 많이 쏠려 있다. 또 시총 자체가 작은데도 늘었으니까 네, 비율을 보면은 훨씬 코스닥이 높은, 많이 네. 늘어난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탁금이 팍팍 늘면서 코스닥 뭐 신용이 좀 느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좀 예탁금 는 거에 비해서는요, 좀 코스닥 융자가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장이 좋을 땐 괜찮아요. 사실 장 좋으면 신용 들어오면 더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장이 만약에 혹시 부러지면 이게 역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코스닥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급에 나중에 부담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300원도 조금 아래쪽입니다만은 결국은 뭐 1,300원 주변에 계속 놀고 있고 네. 또 외국인 매수세도 뭐 썩 좋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좀 어떤 원인일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자금이 사실은 지금 올해 1월 달에 정말 많이 들어왔고 예. 2, 3월부터는 조금 이제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자금의 특징은 여러분도 뭐 많이 이제 그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패시브 자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 자금 이게 기업을 산다기보다는 그냥 한 나라를 사죠. 예. 시가총액 비중대로. 그래서 환율 보고 많이들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지금 안 좋아도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미국의 긴축이 뭐 만약에 바뀌거나 이러고 또 가격이 쌀 때 많이들 들어온 케이스인데 그게 1월 달이었어요. 1월 말에도 중국 리오프닝 거기다가 뭐 올해는 금리 인상 많이 올려봐야 뭐 0.5% 이 정도 올리고 끝나겠지 요 기대감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환율도 당시에 1월 달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이 1월에만 8조를 샀거든요. 네. 근데 그 후로는 좀 바뀌었던 게 2월 달에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뭐였죠? 2월에 지금은 이제 많이들 기억 안 나겠지만 2월만 해도요. 미국이 금리 6%까지 올린다 그랬어요. 예. 그때 이제 갑자기 너무 또 지표들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쏙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긴축이 다시 강화되고 환율이 또 1,300원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또 안 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들은 결국엔 제가 말씀드린 패시브 자금으로 많이 사니까 결국에 다시 들어오려면 1월과 같은 환경이 다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일단은 환경이 하나 나온 건 미국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요건 좋은데 시중금리. 네, 근데 그게 좀 떨어진 이유가 좋은 이유는 아니에요. 예. 이 경기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긴축 사이클 끝나간다 이러면은 많이 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경기 침체로 가면 안 됩니다. 경기가 방어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금리는 아마 더 이상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확신을 갖고 다시 들어오려면 결국엔 경기, 미국 경기가 버텨주고 은행 리스크 없어야 되고요. 중국 경기도 좀 살아나야 되겠네요. 근데 중국이 예상보다 리오프닝 효과가 좀 약하다는 또 평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그 중국 데이터, 또 미국의 신용 문제, 또 미국의 지표들,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서 아마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면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하다 보니까 외국인도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약간 눈치 보기,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팔조 사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가장 많이 담은 10종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10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10개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이 나쁘지 않아 보니까 약간 상승률이 좀 높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상승한 업종 가운데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이번 주에 정말 좋았던 업종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뭐 3D 낸드, 시스템 반도체. 물론 그 전주에도 좀 좋았는데 이번 주에도 좋았고요. 아마 지금 뭐 한국에서 또 법도 하나 K-칩스 법도 통과가 됐고 한국에 투자가 좀 늘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세 흐름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번 주에 좀 새롭게 진입했던 업종이 항공 업종입니다.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근데 이제 여기도 좀 그 리오프닝 효과가 좀 끝나가면서 좀 시들해지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 지표로 보면요.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 실적도 좋은데다가 또 거기다가 항공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공급이 적은데 여행 수요는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항공기 가격이라는 게 말이 티켓 가격, 티켓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좌석이 많아지면 당연히 티켓 값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서로 가려고 하는데 티켓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운임이 치솟는 거죠. 여행 수요가 많이 늘었죠. 그만큼 느는데 그 구조조정 해가지고요 항공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더 이어지니까 그리고 LCC들이 지난 4년 동안 적자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드디어 흑자 내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 효과까지 가미돼서 좀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그 전력 저장 장치 ESS인데 이게 이제 그 어디냐면 미국에서 NEM 3.0이라는 이제 제도가 4월 15일부터 사실 좀 시행이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태양광 설치할 때 ESS 구매하면 보조금을 같이 줍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그럼 좀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도 좋았지만 조금 더 4월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책 수혜가 정책 수혜로 이어진다.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미살미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주 좀 소개해 드릴 거는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님이 이게 뭐냐면 그 위성통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스페이스X가 이제 많이 띄웠던 인공위성 그 내용인데 이 시장이 이제 좀 더 크게 열릴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고 왜냐하면 한국에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스타링크가 뭐라고 했냐면 2분기 중에 한국에 서비스하겠다. 요 초고속, 그러니까 위성을 이용한 이 통신망이죠. 요 서비스를 이제 개시한다고 좀 밝혔는데, 이 지구상에 보면 인공위성이 정말 많잖아요. 많은데, 저궤도 위성이 있고, 저기 정지궤도가 있어요. 정지궤도가 그동안 많았어요. 정지궤도는 그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 자전속도라 그러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눈으로 보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똑같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것 같진 않은데 저궤도는 훨씬 이제 가까워요. 지구랑 이제 붙어 있는데 이건 속도가 엄청 빨리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이제 도는 속도 자체가 정지 궤도보다 이제 훨씬 빠른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 통신위성은 이 정지 궤도는 좀 안정감은 있는데 이게 위성 통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너무 먼 데 있으니까 커버리진 넓어요. 예. 근데 너무 머니까 응답 속도가 느리대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뚝뚝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이라고 아마 그 중반까지 기억하시지 뭐 그때 위성 통신이 있긴 있었는데 하다가 안 해버린 게요. 우리가 그냥 케이블로 연결해서 하면 너무 빠른데 인공위성 쓰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전파가 갔다가 또 도달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그것도 그렇고. 근데 저궤도 위성은 단점은 커버리지가 좀 짧지만 대신에 이게 응답 속도가 빠릅니다. 대신 이제 많이 쏘아놓으면 충분히 커버가 맞습니다. 되겠죠. 이게 기자님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게 스타링크의 전략이 그거예요. 이 스타링크 스페이스X 통해서 인공위성을 쐈는데 4,400개를 지금 띄워놨다고 합니다. 벌써요? 지금 띄워놓은 것만 해도. 야, 소리 소문 없이. 네, 지금 뭐 여기서 끝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스타링크가 지금 운항하고 있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3,500개가 지금 운항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인공위성 띄워놓을 목표 수가 42,000개래요. 앞으로. 스타링크 한 회사에서만? 네, 한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궤도 쪽에 다 뿌려놓겠다 이거예요. 네. 근데 왜 그걸 하냐면 그러면 정말 촘촘히 박히거든요. 야, 그럼 다른 아예 응용 지역이 없어요. 다른 회사는 거의 올릴 데도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경쟁력이고 근데 왜냐하면 이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없어요. 나머지 절반은 거의 이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음용 지역도 너무 많고 저기 산악 지역이나 그리고 미국만 해도요. 아마 미국 여행하신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끊어져요, 뚝뚝. 기지국이 너무 먼 데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근데 그거를 스타링크를 이용하면 이게 다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영 지역을,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니에요. 일반 통신과 경쟁자가 아니라 보안제.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 자율주행도 제일 중요한 게 차량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초고속 케이블 그 우리 유선망으로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인공위성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안정적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 6G라고 보통 하는데 자율주행 시대에 꼭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거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지금 가장 앞서가는데 단점은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설치하는데 비용도 비싸고 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료가. 근데 좀 비싼데 뭐 한국에서는 많이들 안 쓰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근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다 합쳐서 현재 100만 명 정도 가입자가 확보가 돼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경쟁하는 회사가 원앱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이 2020년에 그 뉴스로 화제가 됐죠. 파산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영국 정부랑 인도 통신사가 투자해가지고 일단 회생을 시켰고, 이 원앱이 왜 중요하냐면 원앱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 인텔리안 테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원앱에 안테나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아시죠? 이 회사가 원앱 지분 8.8%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주주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원앱, 스타링크는 어떻게 우리나라 뭐 끼어들 틈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리고 스타링크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요. 안테나까지. 근데 원앱은 외주를 줘요. 안테나 이런 걸 다 외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들어갈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원앱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생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원앱은 아마 올해 2분기,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서비스를 좀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앱이 성장하면 한국 기업들한테 좀 기대가 좀 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 나온 기업은 소개된 건 인텔리안 테크고요.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유저 안테나인데 인공위성에서 통신을 뚝 쏘잖아요. 만약에 제가 집에서 쓴다고 하면 집에 유저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에서 유저 안테나를 보내줍니다. 그럼 내가 유저 안테나에서 받아서 인터넷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있을 수 있는 그 유저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인텔리안 테크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쪽은 어떤 분야입니까? 그러니까 4월에 좀 이제 볼만한 이슈들은 뭐냐면은 4월 초에